70대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올해로 4년째예요. 한 달 147만 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그게 다예요. 월 350만 원 넘게 쓰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되긴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350에서 150으로 떨어졌는지, 그 돈으로 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4년 전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이불 걷고 일어났죠. 세수하고 밥 먹고 작업복 입고 40 넘게 해온 루틴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공장 출근해서 기계 점검하고 후배들 작업 봐주고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엔 용접 작업 들어가고 그러다가 허리를 숙였는데요. 안 펴지는 거예요.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숨을 쉬어도 허리가 욱신거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후배가 뛰어와서 부축해줬어요. 괜찮다고 했죠.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조퇴하고 병원 갔어요. MRI 찍고 결과 기다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대기실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가 더 아팠어요.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어요. 68이면 언제 어디가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 몸에 그게 오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러다 신경 눌리면 수술해야 한다고요.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허리 쓰는 일은 피하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일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창밖에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 생각만 빙빙 돌았어요. 생각해보면 조짐은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풀리니까 그냥 넘겼죠. 일주일 전엔 왼쪽 다리가 저렸어요. 밤에 잘 때 쥐가 나기도 했고요. 그것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일해야 하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온 거였거든요. 현관문 열자마자 저녁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국 끓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나 이제 일 못할 것 같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기만 하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놀란 것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근데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아내가 괜찮다고 연금 나오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국민연금 나오고 있었고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었어요.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었죠. 근데요.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40살에 이 일 시작해서 62살에 정년퇴직하고 바로 재취업해서 6년을 더 일했어요. 28년을 이 기술로 밥 먹고 살았는데 평생 일만 했는데 몸이 먼저 그만두더라고요. 내 의지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더는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날 밤 12시가 넘도록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벌써 자고 있었고요. 저만 천장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급 220만 원이 없어지면, 연금만 남으면 우리 둘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어디선가 모자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하던 시절이요. 저는 62살에 정년퇴직했어요.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였어요. 마지막 날 후배들이 꽃다발 들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근데 회사 정문 나서는데 다리가 무겁더라고요. 뒤돌아보고 싶었는데 안 봤어요. 보면 눈물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사흘째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이 허전하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빨리 늙는다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요. 바람이라도 쐬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마침 아는 후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은 공장인데 기술자가 필요하다고요. 월급은 220만 원. 정년퇴직 전보다는 적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해보자 싶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적응했고요.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재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요. 그렇게 3년을 일했어요. 65이 되니까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랑 아내 합쳐서 10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도 신청했어요. 근데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깎인다고 하고요. 복잡하더라고요. 둘이 합쳐서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월급 220에 연금 135 더하면 355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돈도 있고 몸도 됐으니까요. 매달 월급날이면 아내한테 용돈 줬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요.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 아내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했어요. 동네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끔은 횟집도 가고요. 아내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광어회에 소주 한잔 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여행도 다녔어요. 1년에 두세 번은 꼭 나갔어요. 멀리는 못 가도 근처 온천이나 바다. 차 타고 두어 시간 가서 이틀 정도 푹 쉬다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여행 사진 찍어서 자식들한테 보내고, 그게 소소한 재미였어요. 손주들 생일 때는 용돈도 넉넉하게 줬고요. 명절 때 자식들 만나면 밥값은 항상 제가 냈어요. 아버지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죠. 자식들이 지갑 꺼내면 손으로 막았어요. 내가 낼게, 내가 아버지야. 그 말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땐 돈 걱정이 없었어요.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되니까. 남는 건 없어도 모자란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계속될 줄 알았어요. 68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 70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 많았고요. 저도 적어도 70까지는 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몸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66 지나면서부터 피로가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루 자면 괜찮았는데 이틀을 쉬어도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도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자. 70까지만 하자.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풍족한 시절이었어요. 월 355만 원.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땐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유로웠던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 3년이요. 65부터 68까지 월 355만 원 들어올 때 왜 그렇게 펑펑 썼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70까지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퇴직금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퇴직금이 꽤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2번 뺐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요. 큰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딸 결혼할 때 2,500만 원, 전세자금 보태주고 예식 비용 보태주고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6천만 원 남더라고요. 이건 절대 안 건드리자. 무슨 일 있을 때 쓰는 비상금이다. 아내랑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월급이랑 연금은 다 썼어요. 355만 원 들어오면 350만 원 나갔어요. 경조사가 제일 컸어요. 친척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한 달에 2~3번은 꼭 있었어요. 결혼식 가면 축의금 10만 원, 돌잔치 가면 5만 원, 장례식 가면 10만 원, 가까운 사이면 20만 원도 냈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5만 원 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내고 싶더라고요. 체면도 있고 그동안 못 챙긴 거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게 쌓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50만 원 넘게 나간 적도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이미 목돈 줬지만 그래도 명절 때 용돈 넉넉하게 주고 손주들 생일 때마다 10만 원씩 챙겨주고 가끔 맛있는 거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쓰시라고. 결혼할 때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안 그러고 싶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는 되기 싫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싼 거 사다가 먹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서 좋은 거 사더라고요. 과일도 비싼 거 사고 고기도 한우로 사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잘 먹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여행도 자주 갔어요. 1년에 2~3번이 4~5번이 되고 가까운 데만 가다가 먼 데도 가게 되고 한 번 여행 가면 50만 원, 6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숙소 좋은 데 잡고 맛집 찾아다니고 기념품도 사고 어차피 일하니까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축을 못했어요. 월 355만 원 들어와서 350만 원 나갔어요. 많이 아꼈다 싶은 달에도 320만 원은 썼어요. 통장에 돈이 안 쌓이더라고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 반복이었어요. 비상금 6천만 원은 안 건드렸어요. 그건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것 말고는 모은 게 없어요. 3년 동안 월 355만 원 벌면서 추가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달에 50만 원만 아껴 써도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근데 가끔 생각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70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68배 몸이 멈춰버렸으니까요. 2년치 월급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220만 원 곱하기 24개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조금만 아꼈으면 지금 이렇게 빠듯할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 그만두고 첫 달이었어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당연하죠. 출근 안 하니까 알람을 꺼놨으니까요. 눈 떠보니까 9시였어요.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있었고요. 저만 늦잠 잔 거예요.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9시까지 자니까 오히려 찝찝하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오후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습관처럼요. 매달 25일엔 월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220만 원이 없었어요. 국민연금 75만 원. 아내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합쳐서 100만 원이었어요. 아, 진짜 끝났구나.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며칠 뒤에 기초연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35만 원 받던 게 47만 원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일할 때는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거예요. 일 그만두니까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래봤자 12만 원 차이예요. 월급 220만 원 없어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 기초연금 47만 원, 합쳐서 147만 원. 이게 다였어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숫자가 안 와닿더라고요. 147만 원이 얼마나 적은 건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뭐가 나가나? 관리비가 8만 원. 저희 아파트가 크지 않거든요. 지방이라 그래도 싼 편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아내랑 저 핸드폰이랑 인터넷이요. 건강보험료 8만 원. 이것만 해도 33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만 33만 원. 147만 원에서 33만 원 빼면 114만 원. 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14만 원 나누기 30일. 하루에 3만 8천 원이에요. 두 사람이 하루 3만 8천 원으로 살아야 해요. 밥 세 끼 먹고, 약 사고, 생필품 사고, 경조사 나가고, 다 해결해야 해요. 근데 잠깐, 작년에 한 달에 얼마 썼지? 통장 내역을 쭉 봤어요. 작년 이맘때 월급이랑 연금 합쳐서 355만 원 들어왔을 때 카드값만 180만 원이었어요. 현금 출금한 거 50만 원, 자동이체 나간 거 80만 원, 거의 다 쓴 거예요. 350만 원 가까이. 근데 지금은 14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아껴야 할 것 같다고. 아내도 알더라고요. 숫자를 보여주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반찬이 입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350만 원 쓰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말로는 쉬워요. 그냥 덜 쓰면 되지. 아끼면 되지. 근데 막상 해보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트 가면 손이 먼저 가요. 예전에 사던 거요. 좋은 고기, 비싼 과일. 계산대 앞에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은 돈이 얼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요. 일할 땐 몰랐어요. 150만 원이 이렇게 적은 돈인 줄.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건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일 그만두고 첫 달. 저는 바보같이 예전처럼 살았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몸에 베어버리면 안 바뀌거든요. 마트 가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에 사던 거 그대로 집었죠. 한우 사고, 비싼 과일 사고,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샀어요. 외식도 했습니다. 그 달에만 5번은 나갔을 거예요. 배달도 시켜 먹었고요. 예전에 늘 그랬으니까. 친구들 모임도 나갔어요. 한 달에 2~3번은 만났거든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끔은 제가 쏘기도 했죠. 자식들 만났을 때도 제가 계산했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챙겨줬고요. 아버지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조사도 2번 있었어요. 후배 아버지 장례식이랑 친척 돌잔치요. 예전처럼 10만 원씩 부조했죠. 아내 옷도 사줬어요. 환절기라 겉옷이 필요하다길래 15만 원짜리였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월말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계부를 안 썼으니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봤죠. 식비가 한 80만 원은 쓴 것 같았어요. 마트 가면 한 번에 7만 원, 8만 원씩 나왔으니까요. 외식이랑 배달까지 하면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30만 원 정도 썼고, 모임 나가서 2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아내 옷 사주고 자파 사고 15만 원, 병원비랑 영양제 20만 원, 놀러가고 커피 마시고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에 생필품 15만 원, 대충 더해봐도 250만 원이던데요. 147만 원 들어왔는데 250만 원을 쓴 셈이에요. 103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러면 1년도 못 가서 비상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6천만 원 나누기 100만 원이면 60개월인데 5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5년도 안 돼서 바닥인 거죠.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큰일 났다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1,000원짜리 노트를 사왔더라고요. 날짜, 항목, 금액, 잔액. 매일 저녁마다 적었어요. 그리고 줄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갔어요. 같은 채소가 반값이던데요.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2번만 사기로 했고, 외식이랑 배달은 2번으로 줄였어요. 자식들 만나도 밥값을 안 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손이 지갑으로 가는데 억지로 참았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산다고. 아버지는 건강만 챙기시라고요.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찡하던데요.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임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로 했죠.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조사도 정리했어요. 진짜 가까운 사람만 가기로 한 거죠. 10만 원 내던 거 5만 원으로 줄이고, 안 가는 데는 연락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뭘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꼭 필요한 건가? 1,000원, 2,000원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아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커피 사 먹은 거 가지고 뭐라고 했거든요. 1,000원짜리 캔커피였는데 아내가 섭섭했나 봐요. 당신도 담배 피우잖아. 나한테만 그러지 말라던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등 돌리고 잤죠. 다음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돈 없는 거 서로 탓해봤자 뭐 하냐고요. 같이 아끼자고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150만 원 안에 겨우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적자 안 내는 법을 배운 거죠. 근데요, 맞춘다고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빠듯해요. 10,000원 쓸 때도 10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계부 펼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4년째 그래요. 익숙해지긴 했는데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비상금 6천만 원.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아내랑 약속한 거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손대지 말자고.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쓰자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47만 원으로 살다 보면 유혹이 오거든요. 이번 달만 조금 쓰면 안 될까? 50만 원만 빼서 쓰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안 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안 썼어요. 왜냐면 이 돈이 없어지면 진짜 끝이거든요. 작년 일이에요. 그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허리를 잡고 주저앉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프다고만 했죠.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구급차 올 때까지 10분이 얼마나 길던지. 아내 손잡고 괜찮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더 떨리더라고요.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하고 MRI 찍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수술이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술비가 180만 원 나왔어요. 입원비가 150만 원. 검사비랑 약값이랑 이것저것 해서 총 380만 원이 청구된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47만 원 버는 사람한테 38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2달 반치 수입이에요. 그 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넣은 보험이었거든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80만 원은 내야 했어요. 거기에 간병비도 들었고, 병원 오갈 때 택시비도 들었고, 환자식 사다 나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총 15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비상금 통장에서 뺐습니다. 6천만 원에서 150만 원. 처음으로 그 돈에 손을 댄 거죠. 통장에서 돈 빼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시작이면 어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그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한 달은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가 차리고,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어요. 평생 안 해본 일들이었거든요. 서툴렀죠. 국 끓이다가 태우기도 하고, 빨래 널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회복했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걸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거의 예전처럼 다녀요. 물론 무거운 건 못 들지만요. 그 일 겪고 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비상금이 왜 필요한지.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 돌려막기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렸을까요? 아니면 치료를 포기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비상금이 5,850만 원 남았어요. 150만 원 쓴 거죠. 이 돈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147만 원 벌어서 150만 원 쓰는 형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돈은 지켜야 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내 수술하고 나서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무서웠거든요. 나도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관리 잘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술 줄이고 운동하라고요. 그 뒤로 술을 거의 끊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2~3번 마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1~2번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어요. 30분 정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허전해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뼈저리게 느껴요. 아프면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또 아파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린 그날로 끝이었어요. 올해로 4년 차예요. 147만 원으로 사는 게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적응이 됐다고 해야 하나.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요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아침 6시쯤 눈이 떠져요. 알람 안 맞춰도 그 시간에 깨더라고요.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벼운 옷 입고 동네 한 바퀴 걸어요. 공원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산책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다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인사하고 잠깐 얘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좋더라고요. 집에 오면 아침 먹어요. 아내가 차려놓은 밥 먹고 뉴스 좀 보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해요. 오전엔 복지관에 가요.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거기서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가끔 건강 강좌 같은 것도 들어요. 다 무료예요. 거기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김 선생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퇴직하고 혼자 사시거든요.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바둑 둬요. 실력은 둘 다 고만고만한데 지면 분하고 이기면 기분 좋고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점심은 집에 와서 먹어요.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아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국에 밥 말아서 먹을 때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고 오후엔 도서관 가요. 복지관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신문 읽고 책 읽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녁 5시쯤 집에 와요. 아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돕거든요. 마늘 까거나 파 썰거나 그런 거요. 밥 먹고 뉴스 보고 9시쯤 되면 슬슬 졸려요. 10시 전에 자는 날도 많습니다. 이게 제 하루예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을 줘요. 아들이 20만 원, 딸이 20만 원. 매달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벌잖아요. 부모님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긴 받는데 이 돈은 안 써요.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비상금 채우려고요. 아내 수술할 때 150만 원 빠졌잖아요. 그거 다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돈은 여전히 147만 원이에요. 넉넉해진 건 아니고 그냥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사실 최후의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주택연금이요. 집이 1억 5천이니까 주택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147만 원에 40만 원 더하면 187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아직은 안 하려고요. 집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는 있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지면 그때 하려고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거예요. 지금은 147만 원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아내랑 대화도 많아졌어요. 예전엔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거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 웃겼어요. 근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얘기한 건 2~4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덜 불안해요. 이상하죠? 350만 원 쓸 때는 항상 뭔가 부족했거든요. 더 벌어야 하나, 더 모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147만 원 안에서 살면 되니까, 그 안에서만 맞추면 되니까, 오히려 단순해진 거예요. 물론 넉넉하진 않습니다.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살만해요. 버티는 거랑 사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4년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되긴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집이 있어서예요. 저희 아파트가 1억 5천짜리예요. 크지 않아요. 24평짜리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월세가 없잖아요. 전세금 걱정도 없고, 관리비 8만 원만 내면 되니까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만약 월세 살았으면요. 지방이라도 30만 원은 나갈 거예요. 작은데 살아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147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면 117만 원 남는데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 살기는 솔직히 힘들었을 겁니다. 전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비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답이 없어요.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이 있어서예요. 저희가 퇴직금 6천만 원 모아뒀잖아요. 아내 수술할 때 150만 원 썼지만 아직 5,850만 원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자식들 용돈 40만 원씩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씩 다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없었으면요. 아내 수술비 어떻게 냈을까요? 카드 긁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급하게 손 벌렸겠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에요. 빚이 빚을 부르고 이자가 쌓이고 147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비상금은 안 쓰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해요. 없으면 무너집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병원비 한 번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 수술 한 번에 150만 원 나갔잖아요. 그것도 실비보험 있어서 그 정도였던 거예요. 보험 없었으면 400만 원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만약 저까지 아팠으면요. 둘 다 병원 다니면요. 150만 원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병원비가 무서운 게요.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매달 조금씩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나가요. 아내도 골다공증 주사 맞으러 다니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고 둘이 합쳐서 의료비가 20만 원은 나가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다행인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당뇨 심한 분들 인슐린 맞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한 달에 의료비만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147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병원비 내면 47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강이 진짜 돈이에요. 아프면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파요. 운동해야 해요. 진짜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았거든요. 아침에 산책하는 거. 근데 이게 돈 버는 거더라고요. 병원비 아끼는 거예요. 이 3가지예요. 자기 집 있어야 하고, 비상금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 생활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만약 월세 살면서 비상금도 없고 몸까지 아팠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돼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집이 있으니까, 비상금이 있으니까, 아직 크게 안 아프니까. 물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죠. 가계부 쓰면서 아끼고, 습관 바꾸려고 애쓰고, 건강 관리하려고 운동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조건이 맞아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요.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소박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매달 계산기 두드려요. 이번 달 얼마 남았나? 경조사 하나 나가면 빠듯해지고, 병원 한 번 가면 조마조마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불행하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내랑 건강하게 밥 먹고, 아침마다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 같이 뉴스 보고, 이 정도면 살만해요.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행복인 거 아닐까요? 150만 원으로 4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되긴 돼요. 근데 준비 없이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예요. 70대 부부가 한 달 147만 원으로 사는 이야기. 4년 전에 일 그만뒀을 때는요. 솔직히 막막했어요. 350만 원 쓰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하나씩 줄이고, 하나씩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났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계부 쓰면서 싸우기도 하고, 경조사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 아팠을 때는 진짜 무서웠고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웃을 수 있고, 아직 내일이 있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인 건 맞아요. 넉넉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매달 빠듯하고 매달 계산해야 해요. 그래도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건이 맞으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자기 집 있어야 하고, 비상금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없으면 힘들어요.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 보면 적응이 돼요. 지금 60대이신 분들,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집 있으면 지키시고, 비상금 만들어 놓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70대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68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멈춰버렸잖아요. 준비 없이 오면 무너져요. 준비하고 오면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36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가니까 5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놀랍게도 불안도 함께 줄어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순여섯 살 박성우입니다. 서울에서 33년간 회사를 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전셋집 하나에서 우리도 그래도 잘 버텼다 싶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딱 2달 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직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낡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스티커 자국이 그대로 남은 벽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제 여길 다시 올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앞 도로의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 발걸음 소리까지도 묘하게 멀게 들렸어요. 마치 세상과 한 겹의 유리막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3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던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퇴직 기념이라고 치킨 한 마리에 생맥주 2잔을 시켰죠. 아내가 잔을 들어 건배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우리도 이제 좀 살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치킨은 평소보다 더 바삭하게 느껴졌고 맥주는 유독 시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날 수 있겠지. 평일 낮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우린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밝게 웃은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웃을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퇴직금이 한 칸씩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점점 말수도 눈빛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인데 시계는 8시를 지나고 있었고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 줄도 읽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뭐 하지? 너무 조용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 정말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빠, 그게 이번에 학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에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나는 여전히 지갑이고 보호자고 돈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보험료 35만 원, 교통비, 휴대폰, 식비까지 포함하니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2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직금 1억 2천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가면 5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내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금부터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반복했어요. 1억 2천만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48개월, 4년.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의 계산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들면 더 빨라질 테고 아이들 일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줄어들 돈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가까웠습니다. 병원도 편의점도 마트도 5분 거리였고 쿠팡은 새벽에 시키면 아침에 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 냄새가 가득했고 필요한 건 뭐든 넘쳐났습니다. TV도 크고 인터넷도 빨랐고 냉장고엔 늘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음 둘 곳은 없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는 항상 다른 집의 불빛, 오가는 택배기사님, 붐비는 주차장 소리. 그런데 정작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본 유튜브 영상은 키촌 부부가 직접 재배한 감자로 만든 감자전이었죠.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내려가자, 고향. 그 동네로. 고향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 친구는 다 떠났고 부모님 지인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집도 오래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땅엔 아직도 논이 있었고 하늘은 더 넓었고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그 동네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뭔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우린 너무 빨리만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밤
둘이 앉아 마당에 난 잡초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사람 많은 도시 말고 적어도 마음 붙일 곳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린 내려왔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쓰던 전기밥솥, 커피포트 같은 건 여기선 전기도 약하고 물도 달라서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잦았죠. 내려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마당 옆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는데 낫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예초기 하나 사자. 기계 힘을 빌려야겠다. 인터넷 중고 마켓을 뒤졌고 거의 새 거 한 번만 사용이라는 말에 혹해서 1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물건은 집 앞까지 잘 왔습니다. 생긴 건 멀쩡했어요. 시동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분 돌리자마자 연기가 나고 시동이 꺼지더니 다시는 안 켜지더라고요. 동네 마을회관에 들고 갔죠. 한 어르신이 보시더니 이건 부품도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유. 순간 멍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기계는 말이여, 사람처럼 속 안 보여도 병이 있다니까. 웃음도 났지만 그날 기분은 참 묘했어요. 13만 원도 아까웠지만 도시에서의 감각으론 여긴 안 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동네 분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형님, 이건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이건 중고 괜찮을까요? 그분들의 조언 하나하나가 13만 원짜리 교육비보다 훨씬 값진 정보였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첫 농작물을 심고 나서 올해는 제법 먹을 게 나오겠구나 하고 아내랑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아침 상추잎이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벌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물도 뿌려보고 식초도 뿌려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동네 어르신께 물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 봐요,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벌레랑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이 귀에 딱 박혔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손으로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이 상추는 내가 지킨다는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였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벽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귀한 것이구나. 또 한 번은 새로 심은 고구마 줄기 근처가 자꾸 쑥 꺼지는 거예요. 삽으로 파보니 땅속이 완전 두더지 터널이었습니다. 헉, 얘가 이걸 다 파고 다녔다고? 고구마 싹이 죄다 들려 있었고 몇 개는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두더지 퇴치 스프레이, 장치, 울타리까지 온갖 제품을 사봤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 마을 어르신이 하나 알려주셨어요. 막대기 하나 박아두고 그 위에 페트병을 거꾸로 끼워봐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소리에 도망간다니까? 진짜로 그걸 해봤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두더지 터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반쯤은 농사꾼이네. 그리고 결정타는 고란이었습니다. 잘 자라던 고추밭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 소행인 줄 알았는데 마당 옆 풀숲에 발자국이 선명했죠.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란이요. 요즘 야산에 먹을 게 없어서 마을까지 내려와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고추밭에 줄을 치고 반짝이 테이프를 달고 아내는 바람 불 때마다 테이프가 흔들리는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귀엽긴 해.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졌는데요. 벌레, 두더지, 고라니. 귀촌 전엔 이름만 들어봤던 것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어요. 자연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금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귀촌하고 처음 맞은 겨울. 생각보다 힘든 게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긴 아침에 눈 떠보면 보일러 배관이 얼어 있는 날이 다반사였죠. 장보러 나가려고 해도 버스는 하루에 한 번, 시간 못 맞추면 하루를 그냥 날려야 했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귀촌할 땐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는 필수예요. 처음엔 차 없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서울에선 버스, 지하철, 택시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버스가 하루 한 번뿐이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더라고요. 아내가 감기 기운 있어서 병원 가자고 했던 날, 기다렸다가 내일 갈까? 그 말이 참 미안했어요. 마트, 우체국, 행정센터, 다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 인사입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오래 가요. 시골살이의 진짜 핵심은 관계입니다. 처음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런데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려온 박성우입니다. 하고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아, 너 그 방 노인네 막내 아들이지? 하시더니 고구마 심는 법부터 장날 좋은 가게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긴요,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인사했는지, 누가 먼저 웃었는지가 오래 갑니다. 그 이후로는 동네에 짖는 소리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저 집도 택배 왔구먼. 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 계산입니다. 생각보다 전략이 아니에요. 다들 시골은 싸잖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나가는 돈이 다르게 새어나갑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장난 아니고 차 기름값, 정비비, 눈 치울 도구까지 도시보다 더 나가는 부분도 많아요. 저희는 결국 거실에서만 생활하는 한방살이로 겨울을 났습니다. 전기장판 2개, 작은 온풍기 하나.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엔 그 안에서 둘이 따뜻하게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요즘엔 장날 전날 전단지 보고 세일하는 품목 정해서 미리 장 보러 가요. 5,000원 아끼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보다 생활을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벌레를 잡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보일러가 얼진 않았나? 새벽마다 확인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몸은 매일 피곤했는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바구니 하나 들고 마당에 나가 쑥이며 냉이를 따왔습니다. 저는 그걸 다듬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삶을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데쳐서 무쳐볼까? 저건 냉이 된장국이 딱이겠네?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서울에선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구나. 점심이면 된장국이 끓고 저녁엔 마당에 솥을 올려 고구마를 찌고 밥상은 단출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준비한 시간, 손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새벽엔 서늘한 공기 속에 눈을 뜨고 해는 천천히 지고 밤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선 불편했던 그 소리가 여긴 살아있다는 실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텃밭에 작은 하얀 꽃이 피었어요.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꾼 것도 아닌데 마른 흙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아내가 한참 그 꽃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피는 것도 다르게 피네. 며칠 뒤 우리가 처음으로 키운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물 주고 장맛비에 우산 씌워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우리 상추였거든요. 아내는 된장을 풀고 저는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한 장에 밥 한 숟갈, 된장 살짝 쓱쓱 바르고 아내가 그걸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살 땐 이런 거 못했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건데
그냥 상추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뭉클했을까요? 느리고 조용한 하루.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그 하루가 어느새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놀랍게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50만 원. 장은 주로 장날에 보고 나물이나 반찬은 되도록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된장, 고춧가루, 쌀은 이웃이나 지인 통해 나누기도 하고요. 공과금은 15만 원. 예전처럼 방마다 전기 틀지 않고 겨울엔 한방에서 전기장판으로 지냅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에겐 따뜻함이 되었어요. 병원비는 평균 20만 원. 조금 아프면 참고 약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몸도 마음도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걸 느껴요. 차량 유지비는 30만 원. 마트도 병원도 시장도 다 차로 움직여야 하니까 기름값, 정비비는 필수예요. 그래도 차가 있어 우린 이 동네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35만 원은 잡비와 용돈. 작은 생필품, 옷 하나, 손주 간식, 그리고 가끔 아내와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쓸 일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돈이면 다음 달도 무난히 지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놓입니다. 남들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보다 덜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흔들리는 하루였던 거죠. 서울에서 살 땐 아내랑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아침엔 출근하느라 바빴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각자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주말이면 장 보느라 정신없고 카드값 보험료 아이들 문제에 늘 말끝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죠. 그런데 지금은요. 같이 된장국을 끓이며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깻잎 따러 가자. 이따 저녁엔 감자전 부쳐줄게. 서로의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소리 내 웃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운데 조용했고 여긴 조용한데 참 따뜻합니다. 퇴직금 1억 2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돈으로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버는 건 끊겼고 나가는 건 끊이질 않았고 이 돈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매달 계산기만 두드리며 지냈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요. 한 달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아끼며 살지만 참고 사는 건 아닙니다. 큰 걸 바라지 않게 되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편해지니 없어도 괜찮은 삶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이 쉽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고 TV에서 보는 전원 생활처럼 그렇게 반짝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요. 이제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덜 가지며 덜 불안한 삶을 꼭 필요했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익한 정보 매주 받아보세요.